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자, 오늘은 김종필TV가 특별 기획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 전국민심이다.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아니고요. 네 번째. 김종필TV가 내일신문과 함께, 내일신문은 제가 몸담고 있는 저도 참가한 멤버입니다만은 제 소속사입니다. 정치, 그 중에서도 특히 선거 예측에서 약간의 과장 보도를 한다면 압도적인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분석과 전망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쁘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심을 어디다 포커스를 했냐면 총선 4월 15일, 20일 때 총선에 포커싱해서 지역 민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다 고통과 순환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지역 사정들도 같이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강원권, 다음에 제주, 이 지역의 민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저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론, 즉 표층 여론보다는 심층적인 민심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현상들의 나열 속에서 판단을 더 헷갈리게 하는 그런 걸 그러니까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 속에 여러 가지 팩트에 담긴 맥락, 본뜻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역할은 내일신문의 지역 주재기자들, 지역 전문가입니다. 그 지역 출신이고 대부분 20, 30년 지역에서 활동을 해온 토착 활동가격이기 때문에 지역 민심에 아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속내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자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진행에는 우리 이명환 기자가 PD로 담당을 해서 Q&A를 진행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그 사람들 얘기고 세력 간의 공방이고 하기 때문에 또 지역의 내밀한 정서나 특성들도 나오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핵심을 짚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강원도와 제주권의 민심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귀를 쫑긋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원도와 제주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강원 지역 그 상황과 예상되는 쟁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평창이 고향인 우리 내일신문 정치팀의 엄경용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엄경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는 사실 우리가 그 전체 이번 지역구가 보니까 8석인 거더라고요. 여기가 지역구가. 그런데 선거구 재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의석이 더 줄어들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지역별로 선거구가 재편되는 이런 과정들은 좀 있었죠? 예,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좀 뒤섞이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의석수는 8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실제로 선거운동이라든가 이게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물론이죠. 여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넓은 지역구는 서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 역대 선거 결과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강원도는 왠지 보수적일 것 같고 이게 이제 접경 지역하고 부딪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보수적 성향의 정당들이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해석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이제 선거 결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가 다 아시다시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보수성이 좀 강하고요. 그 보수성은 영남에 못지 않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역대 우리 총선 결과를 보면 이 강원도 표심을 좀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17대, 18대, 19대, 20대 총선 전부 다 통합당
통합당의 전신 정당들이 이겼고요. 뭐 19대 총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이제 강원도가 총 9개 지역구였는데 네. 그 9개를 전부 다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싹쓸이를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17대 총선이죠. 2004년도에는 그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정도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이 6석, 열린우리당이 2석밖에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강원도의 표심은 좀 보수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역대 대선도 마찬가지로 보수 후보들이 이 진보 후보들보다 우세한 좀 결과를 보였습니다. 2002년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 승리하는 선거였지만 그 대선에서도 이해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한 9% 정도 앞서는 곳이 강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물론 바람의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보수적 성향 이게 일정한 바람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저쪽으로 확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네요. 기본적 보수적 구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전까지 선거를 보면은 어떤 바람에 의해서 그런 보수성이 바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나 2017년 대통령 선거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약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올해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그러면 그런 영향권 속에서 치러질 것이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기존의 보수적 성향의 표심이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지나고 그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뭐 강원지사 선거도 이기고 그다음에 춘천시장 뭐 재선거도 이기고 예.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민주당이 그런 지방선거나 이런 건 뭐 약진을 했지만 이게 총선 결과로 그대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구도다. 기본적 그렇게 흐름이.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음. 뭐 최근에 이제 비공식적인 전언이지만 통합당 내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강원도 선거 8개 선거구 중에 대부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관측들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 구도라고 한다면 뭐 강원 총선은 그러면 뭐 해보나 마나 또 미래통합당이 다 이기는 겁니까? 여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뭐 정치라는 게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도 있지만 이 최근에 2가지 중요한 좀 변수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이광재 전 도지사의 출마가 좀 변수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그 영동 지방에 있는 강릉에서의 보수 분열이라는 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강원도는 이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영서와 영동으로 좀 나뉘는데요. 이 영서와 영동의 표심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영서에서 이광재라는 변수, 영동에서는 이 강릉 보수 표심의 그 보수 후보의 분열 이런 각각의 변수가 좀 발생을 해서 이 변수에 따라서 선거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동 영서라고 한다면 강릉을 영동의 중심이라고 본다면 영서의 그렇죠. 중심은 춘천 원주 여기를 이제 한 축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광재 전 지사가 사면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의 사실상 강원 선거를 책임지는 이제 선거 대책 본부장을 사실상 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분이 출마하는 영서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변수가 하나 생겼고 영동 지역에서는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내부 친미래통합당 진영의 어떤 분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선 좀 보면은 그럼 이광재 전 지사 변수와 관련해서 보면 실제로 이광재 지사가 원주에 출마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원주뿐만 아니라 이 영서 지역의 선거에도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광재 전 도지사 얘기를 하면요. 잠시 말씀드리면 이광재 효과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광재 지사가 강원도에서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 무엇인가 이걸 좀 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가요. 37세 나이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가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38세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직으로 꼽히는 곳이죠. 그리고 40살에 국회의원이 됐고요. 44살에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45살에 강원도지사에 올랐던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우리가 해방 이후 나온 뭐 어떤 가장 중앙 정치에서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좀 인물로
좀 지금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광재 전 도지사가 원주 갑에 지금 출마를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본인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본인이 출마한 그 영서 지역, 그러니까 원주 을 지역, 그다음에 춘천 지역에까지 어떤 민주당이 좀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광재 효과, 이광재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렇죠. 코로나19의 확산 문제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기는 또 쉽지 않은 여건이라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뭐 확장된 개념으로 본다면 각 지역마다 본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뭐 그 사람이 꼭 대선 주자가 아니더라도 예.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이광재 전 지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예. 지금도 그런 기대감을 아무튼 좀 우리 도민들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이 확산 사태가 갖고 있는 뭐 이게 사실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이게 이제 그나마 그 효과를 조금 반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럼 영동 지역의 이 강릉의 보수 분열,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미래통합당 공천과 관련된 어떤 무소속 출마 뭐 이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이 강릉 지역구 같은 경우는 권성동 의원이 3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역의 이제 터줏대감으로 꼽힐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이 권 의원이 낙천이 되고 네. 홍윤식 전 행자부 장관이 공천을 받는 좀 예상 못한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좀 물론 권성동 의원은 억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네. 여기에 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최명희 전 강릉시장 네. 또 지금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명희 전 시장은 물론 이제 통합당 소속이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 후보 1명 대 보수 후보 3명이 붙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누가 생각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조금 유리해지는 구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경수 전 위원장이 20대에서 출마했을 때 37%를 얻었거든요. 요거를 계산해 보면 이 강릉 선거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본인의 득표력, 그러니까 40%에 근접한 득표력 정도만 보여준다고 하면 보수권역이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낙승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조금 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분할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강원 지역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이제 이 상황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이 포함되어 있는 보수 진영이 우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광재 변수, 그다음에 진보 진영의 보수 정치권의 분열 뭐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민주당이 그나마 조금 회생할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글쎄요, 과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19대에서는 보수 정당이 완전하게 다 가져갔고, 20대 선거에서는 겨우 이쪽이 뭐 그나마 명맥 유지하는 수준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평창 올림픽도 있었고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그 접경지대 발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는 이번 총선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들은?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아쉽게도 그 평창올림픽이나 접경지역 개발 같은 이슈들은 지금은 사실 총선 민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통합당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 변수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8석 전석을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두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민주당이 그나마 뭔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는 그런 흐름 정도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원 지역 선거는 엄 기자 분석대로 실제로 이 보수 정당이 본인들의 뭐 이 워낙
넓은 두터운 지지층을 유지해 가는데 여기에서 나름의 이제 변수가 생긴 지점 하나하고 민주당의 새로운 그러니까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이광재 전 지사의 등장, 뭐 이분의 영향력이라든가 효과, 뭐 이게 예. 어느 정도나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 뭐 요 지점에서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대목이다. 뭐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서 이번 총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강원 지역과 제주도 총선 구도와 현재 상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주도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총선 선거구가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주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좋은 성적들을 거뒀단 말이죠. 역대 총선 결과 한번 좀 살펴봐 주실래요? 자,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아주 이색적인 곳이라고는 표현이 좀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 16년 사이에 치러진 총선 4번, 네. 17대 총선, 18대 총선, 19대 총선, 20대 총선, 네. 4번 연속으로 민주당이 세석을 싹쓸이하는 그런 결과를 좀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결론은 사실 호남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렇죠. 싹쓸이의 결과였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을 실시하는데 가장 먼저 실시하는 곳이 제주도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유력 주자들이 항상 제주에서 승기를 잡은 사람이 끝에 가서 거의 이기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2등 2회로 밖으로 퍼지면 그 다음에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제주도가 어쩌다가 이쪽 민주당의 뭐 아성까지 됐는지 뭐 이것도 살펴볼 대목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 제주 도지사는 또 미래통합당과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보수통합 이런 운동을 열심히 했던 원희룡 지사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민심과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원희룡 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속 당선이 됐어요. 지금 재선 도지사입니다. 이제 그 총선 결과에 비춰보면 원희룡 지사의 당선이 좀 의외일 수 있죠. 그렇죠.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되는 대목인데요. 음. 사실은 또 이 앞서 강원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광재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지역 대표성, 지역민들의 기대 이런 것이 있다면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그런 좀 위치가 아닐까.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은 1982년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한. 네,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고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기 전에는 사실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검사 생활을 했고, 다음에 또 보수정당에 들어와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정말 제주도를 상징할 만큼의 어떤 그런 그 경력을 거쳐왔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사실은 어떤 이 당성에 의해서 표심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떤 원희룡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상징성 때문에 좀 선거에서 좀 더 많은 표심이 몰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광재 지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광재 전 지사가 갖고 있었던 지역민들의 어떤 열망, 뭐 이게 그 굉장히 당시 여권에 촉망받는 차기 지도자에게 모였던 것처럼 그렇죠. 원희룡 지사에게도 사실은 그만큼의 어떤 또 국민들의 관심도 가졌던 사람이고 또 그렇죠. 언론에 자주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 인물로 한번 키워보자라는 욕망들이 정치적으로 발현이 됐을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뭐 여기에서 그 궁지에 몰리거나 또 그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진 그러니까 이제 않습니다. 민주당 우위의 민심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최근 16년간 총선에서 4번의 싹쓸이 승리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이게 우리 제주도 우리 정계에 있는 분들의 말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자, 크게 두 가지로 좀 꼽습니다. 첫 번째는 4.3의 시기적 영향, 네. 두 번째는 괜당이라는 제주의 특수성 두 가지를 꼽는데요. 일단 4.3을 좀 보면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1948년 4월 3일에 시작된 4.3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좌우의 무력 충돌 속에서 그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수만 명이 학살당한 그런 그렇죠. 사건이었죠.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에 희생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좀 가슴 아픈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군사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금지되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진보 정권이 97년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4.3을 우리의 아픈 역사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상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 2003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민과 유족에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과했죠. 그리고 또 2007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를 찾아서 4.3 유령제에 참석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그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결국은 이게 그 4.3의 어떤 치유에 있어서는 진보 정권이 좀 앞장서 왔다. 근데 마침 또 아시다시피 이게 총선은 4월 달에 그렇죠. 치러지니까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4.3이 그 4월 총선에서 진보 정권, 진보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괜당인데요. 이 괜당이 이제 제주도 방언인데 뭐 혈족, 뭐 이런 뭐 친족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그 인물론 선거로 치면 인물론보다는 그 후보와 나와의 관계 그렇죠. 이것을 더 중시하는 건데 중국의 뭐 관시와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주도라는 곳이 이제 그 수백 년 동안 육지와 좀 동떨어져 있었던 역사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4.3으로 인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그 괜당이라는 것이 괜당이 더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앞서 총선에서 보면 민주당은 그 괜당에 유리한 후보들을 많이 공천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성장하고 제주도에서 이름을 알린 그런 후보들을 공천해 왔다면 반면 통합당은 제주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서울에서 큰 인물들, 중앙 뭐 관계나 정계에서 큰 인물들을 주로 공천을 해오면서 좀 괜당 싸움에서는 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4.3과 4.3의 시기적 특성 그리고 이제 괜당 싸움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민주당이 계속 그 싹쓸이를 하는 이런 결과에 어떤 그런 변수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현역 혹은 전직 국회의원들 출신들을 보면 상당수가 그러니까 지역 그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출신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뭐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까지 거기에서 나와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보좌관 하셨던 분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다른 지역도 물론 그런 지역적 연고 관계나 이런 게 뭐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게 괜당이라는 독특한 이런 유대 관계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 점들을 많이 고려를 하는 공천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게 뭐 제주도라고 해서 언제까지 그 민주당 우위의 이런 정치적 흐름이라든가 이게 뭐 계속 이어질 거다 뭐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여기는 그러면 이번은 어떻게 똑같이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변수를 또 우리가 살펴볼 대목들이 있나요? 뭐 앞서 총선에서 워낙 그 민주당이 압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총선도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번에는 좀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4.3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 통합당 후보들도 할 수 없는 시기적인 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별도로 본다고 해도요. 괜당 문제는 조금 이번에는 통합당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예를 들어서 통합당의 제주시 갑에 공천을 받은 장성철 후보 같은 경우는요. 물론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고요. 제주도에서 공직을 했고 시민사회 활동을 했고 정치 생활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통합당도
이 장성철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전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주시 을에 통합당 공천을 받은 부상일 변호사 같은 경우, 부상일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이게 총선의 4번째 도전이란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정도 되면 사실 괜당이라는 그 이름 붙일만 할 것 같고요. 또 뭐 이른바 말하는 좀 동종 여론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서귀포에 공천을 받은 강경필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이 2번째 도전입니다. 자, 이런 것을 좀 고려해 보면요.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전의 싹쓸이 우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통합당 후보들이 이른바 괜당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조금 진일보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희룡 지사가 물론 직접적으로 선거나 이거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 혹시 뭐 원 지사의 어떤 존재, 이게 실제로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곳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들은 어떻게 뭐 없을까요? 이쪽 지역에서는? 뭐 광역단체장이 총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것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원희룡 지사도 우리 같은 당 소속의 총선 후보들이 선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인지상정일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원희룡 지사의 향후 정치적 그렇죠. 행보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16년 동안 전패했던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한석 또는 두석 정도의 선전을 한다면 원희룡 지사의 차기 대선 도전 행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은 또 대선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황교안 통합당 대표, 나경원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사실 지금 총선 경쟁에서 지역구에서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는 원희룡 지사의 어떤 이 제주도 총선 결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번 총선뿐만 아니고 작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의 대선 주자급 정도 되는 대표 정치인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선거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인 여야의 대선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지역구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점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주도와 강원도 최근의 흐름, 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엄경용 기자가 자세히 전해줬습니다. 다음에 선거가 본격화됐을 때, 그때 우리가 또 관심 있는 선거고 한두 군데가 본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원권, 제주권 지역 민심이 어떤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십니까? 예, 우리 엄경용 기자는 강원도 출신이고요. 또 지금 정치부에서 가장 오래된 베테랑 기자입니다. 물론 기사도 잘 쓰는데 사람들 속내도 잘 꿰뚫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유익한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김종필 TV는 과장보다는 조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허위 보도 없습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취하고 살펴본 내용에 공감을 하고 또 주위에 같이 공유하고 싶으시면 서슴지 말고 주위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독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 좋아요. 싫어요 하시고 싶어도 됩니다. 예, 그러나 이왕이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함께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댓글도 여러분들 의사를 주권자고 또 개성이 있는 뭐 어떤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의사 표현을 뭐 어떤 견해든 좋습니다. 이왕이면 극우나 극좌적인 견해는 좀 지양해 주시고 평소에 갖고 계신 소견 담아 주시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